자, 2월 17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파이썬 인기가 조금 시들해질 줄 알았는데 요즘 좀 다시 주목을 받더라고요. 물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던 거 사실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 이제 되게 핫한 게 챗 GPT라고 하는 애죠.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발전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인공지능의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한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한 범주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인공지능이 거의 사람하고 능숙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을 강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이 강 인공지능이 이제 챗 GPT가 그 가장 근접한 형태다. 현재 그렇게 말들을 하고, 이전까지 말하던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어떤 작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수단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들이댔을 때 이게 어떤 물건인지 판단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인공지능보다는 약인공지능에 속해요. 왜냐면은 그 화면을 판단해서 이제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차선이 어디에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약인공지능은 그냥 판단인데 여러 가지 확률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기능인데, 강인공지능은 이제 스스로 사고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뭐 학원이나 학교다 다요.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는 과정이었어요. 학습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머신러닝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개발자가 직접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10년 정도, 10년 이상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 사람들도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면은 요즘 지금 학원들이 머신러닝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기술이에요, 사실. 박사 과정 밟은 사람들도 취업이 될까 말까인데 학원에서 잠깐 배워갖고 사실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비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국비 지원학원에서 머신러닝 저만큼 깊게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면서 계속 이게 찝찝했던 게, 이 과연 이게 학원에서 잠깐 배워서 진짜 쓸만한 머신러닝을 만들어낼 수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도구화 될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간을 보고 있었거든요.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심해요. 누가 뭐 하나 좋다 그러면 다들 앞뒤 안 따지고 우르르 다 그거 따라가요. 그 앞에 어, 계단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그 가늠도 안 하고 그냥 다 따라가요. 근데 인공지능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간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도구화될 거다라고 본 게 우리가 포토샵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그런 거 쓰는 것처럼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가 등장을 한 거죠. 지금 얘가 그 구글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글이 지금 난리가 났죠. 한 1, 2주 전쯤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챗 GPT라고 하는 애가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쉽게 말하면 그냥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근데 그 답을 주면서 정답에 근접한 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영감을 주는 단계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대요. 왜냐면 얘한테 질의에서 나오는 것만 긁어도 얘가 논문 초록을 써준대요. 심지어는 얘가 그 미국 의대 시험 합격했다라는 것도 기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검색 엔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 인기가 없었으니까.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옛날에 MSN이라고 불렀는데 챗 GPT를 여기에 탑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는 거죠. 내 질문에 근접한 답을 찾아주는 게 구글이었다면 얘는 이제 그거 플러스 우리한테 어떤 제안을 해주는 단계까지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기조연설 보니까 수주 안에 챗 GPT가 탑재된 오피스가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워포인트 화면에다가 단어 몇 개 딱딱딱 치고 이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채워줘 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쫙 채워주는. 그리고 지금 파이썬을 만든 그 파이썬 창시자 장본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파이썬하고 챗 GPT를 연동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오픈소스 진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 봐야 결국은 그 검색 엔진 따라하기예요. 뭐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문자열에다가 어떤 질문을 이렇게 저장하고서 파이썬 코드를 돌리면은 챗 GPT하고 연동을 해서 쭈루룩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그런 식인데 현재 봤을 때 가장 근접한 형태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이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안을 준다거나 에러가 났을 때 이 에러가 왜 났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원인을 분석해서 알려준다거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공부하기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오겠죠. 한 주 동안 이 챗 GPT라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팠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올 여름 이후 내지는 내년 초쯤에는 이제 학원들마다 아마 챗 GPT라는 타이틀을 걸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그거에 혹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챗 GPT하고 파이썬하고 이제 연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흥미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어떤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던 문제가 지금 여기서 둘, 셋, 넷, 총 4문제인데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객체 지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밑에 있는 요 데이터는요,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코비드-19 일별 확진자 수를 표현한 자료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리스트인데 리스트의 원소가 각각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 거죠. 파이썬에서 자료 구조를 만나시면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이에요. 단순한 리스트 같은 거는 이제 없고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단순하게 리스트만 갖고서 이제 반복문 돌리고 그런 거는 얼른 네,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거는 이런 복합 자료형이죠.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데이터 타입에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 자료형을 다루는데 굉장히 다른 언어에 비해서 월등히 이점이 많아요. 간단하거든요. 자, 지금 이 딕셔너리를 보면은 하나의 원소를 보면요. 키는 날짜고요.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value, 값은 확진자 수입니다. 네. 요거는 이 당시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한동안 신경 끄고 살았다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확진자 수가 왔는데 그래도 아직 하루에 10,000명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사망자가 하루에 3,400명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리스트가 나오면 이 리스트의 원소를 갖고 반복 돌리는 게 먼저죠. 반복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가 나오면 이 딕셔너리에서 키와 값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키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요. 보통 이렇게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랑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특히 지금 이게 2번이죠. 2번 케이스죠. 이러면은 보통 특징이요. 각 딕셔너리에 이의 키가 동일해요. 대부분의 유형들이. 근데 지금 얘는 딕셔너리의 키가 다 다르죠. 만약에 딕셔너리의 키가 전부 똑같다면 여기 키가 다 A라고 돼 있다면 다 키가 A라고 돼 있다면 이거 반복 이렇게 돌리면 돼요. for I in COVID-19 해놓고 I의 A. 자, 이 리스트 전체를 갖고 반복을 딱 돌리면 I는 원소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원소 하나요. 근데 각각의 원소들이 키가 다 똑같으니까 이 I가 딱 들어왔을 때 I의 A를 가져와라라고 하면 옆에 있는 값들을 다 반복문 안에서 쉽게 추려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P로 잡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 전체에서 누적 확진자 수와 일평균 확진자 수를 구하래요.
누적 확진자 수는 반복을 돌면서 요 값들만 뽑아내서 합산을 하면 돼요. 이 평균 확진자 수는 누적 확진자 수를 다 구한 다음에 이 전체 리스트의 길이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을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난리도 아닌 거죠. 자, 힌트는 딕셔너리 객체가 있을 때요. 딕셔너리 객체가 있을 때 딕셔너리에 키스라고 하는 메서드 하고요. 딕셔너리 객체에 밸류스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딕셔너리의 키만 뽑아서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밸류스는 딕셔너리의 값만 뽑아서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자, 필기하고 계셔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요 두 가지 기능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mydig이 A는 100, B는 200, C는 300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네, mydig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네임 키 리스트는 mydig.kiss 이렇게 하면은 이름만 뽑아서 리스트로 가져와요. 딕키라고 하는 객체인데 이거를 다시 리스트 함수로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해주면 이름만 이렇게 리스트로 뽑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밸류 리스트도 리스트 함수에 넣은 다음에 mydic.values라고 해주면 값만 뽑아옵니다. 그 딕셔너리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분류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밑에 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자,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름을 뽑아서 X축으로 쓰고요. 값을 뽑아서 Y축으로 쓰면은 딕셔너리가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항상 이름하고 값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딕셔너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찰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죠.
자,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와 일평균 확진자 수. 일단 데이터 정의했고요. 누적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변수를 항상 0으로 초기화하고 시작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자, 반복 돌리면 이 아이템이 이 원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밸류스를 리스트로 뽑으면 이 액티브 리스트는 460 이런 식으로 요 값만 갖고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이게 반복 돌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딕셔너리들 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소가. 그러니까 이 액티브 리스트가 아무리 원소라고 리스트라고 해도 어차피 밸류를 뽑아왔을 때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0번째를 바로 접근했어요. 다시요. 아이템이 요 원소들이 반복 돌면서 지금 무작위로 네모쳤어요. 반복 돌면서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반복하면서 매번 이걸 하나씩 교체하겠죠? 자, 아이템에는 이름과 값이 단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스를 통해서 값을 뽑았을 때 이 값들만 리스트로 추출한다고 했는데 이 액티브 리스트는 무조건 원소가 하나인 리스트가 될 겁니다. 문제들을 봤을 때 문제의 제약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 제약 조건을 활용하셔야 돼요, 항상.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덱스는 무조건 0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브 리스트를 갖고 반복 안 돌리고 바로 0번째를 취했어요. 자, 이 0번째를 액티브 썸에다가 합산을 하면은 얘는 총 누적 확진자 수가 될 겁니다. 8일간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 리스트 길이로 나누면 평균 확진자 수도 나오겠죠. 확진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쪼로록 출력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출력 결과가 나온 거고요. 누적 확진자 수, 평균 확진자 수 이렇게 구했죠. 반복문 안에 있는 이 포문을 주석으로 막으면 결과값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제가 계속 응용됩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날짜는 언젠가? 자, 가장 많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기본 유형은 최대값 유형이에요. 최대값 찾기. 그러면은 요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거는 최대값에 대한 이거네요. 최대값에 대한 키가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가 하나 필요하지만 정작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옆에 있는 키는 무엇이냐이기 때문에 그 키를 저장할 변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브 맥스라고 하는 이 최대 확진자 수에 대해서 값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최대값을 찾다가 원하는 최대값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날짜값을 결과로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코비드 19 리스트가 꼭 반복 돕니다. 그럼 요 아이템은 아까처럼 요거 하나하나가 되겠죠? 자, 얘네들 하나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라고 가정해보죠. 아이템.values를 뽑아와서 이제 리스트로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460이라는 값을 갖는 리스트 하나 값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름도 같이 뽑아야 돼요. 키를 리스트로 변환해서 같이 뽑았습니다. 여기서는 0129가 되죠. 자, 이제 이 460이라는 요 값을 가지고요. 미리 준비한 최대 확진자 변수랑 비교해서 뽑아낸 원소가 더 크다면 460을 액티브 맥스에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가 46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날짜 값도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맥스데이는 012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번 원소를 갖고 왔어요. 얘도 일단은 값을 먼저 뽑아요. 그럼 여기가 443이 될 거고요. 이름도 뽑아요. 여기는 0130이 되겠죠. 자, 기존에 저장했던 이 460하고 이번에 뽑아놓은 443하고 비교합니다. 460이 더 크니까 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탐색을 하면은 최대값과 그 최대값에 대한 키를 따로 계속 보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었던 문제를 살짝 꼬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날이 1월 27일이라고 나오네요. 1월 27일. 맞죠? 547이니까. 웹 프로그램을 하건 데이터 분석을 하건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시게 될 데이터가 이런 유형입니다. 이거는 파이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즘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다뤄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해서 이름으로 부르는데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의 자료 구조를 제이슨이라고 불러요. 파이썬 이외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제이슨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의 딕셔너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제이슨에 대응이 돼요. 근데 이 제이슨이 현재 이기종 간의 데이터 교환에서 사실상 산업표준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기종 간의 데이터 교환. 두 글자로 들으면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통신규약이에요, 요즘. 서로 다른 기죠. 자, 일단 요거 두 문제, 1교시에 요거 두 문제 한번 해볼까요? 분량이 조금 돼갖고, 한 문제당 제가 한번 코딩해 보시고, 한번 결과 한번 따라 보세요. 한 10분 정도 할애할게요. 자, 8시에 뵙는 걸로 하죠. 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위에 있었던 아까 그 데이터를 연장한 겁니다. 자, 아까 문제의 연장선이에요. 이 데이터를
확진자 수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오름차순이건 내림차순이건 만약에 1차별이라고 하면은 방향은 다 이 방향이에요. 근데 점점 커지면 오름차순이고요. 점점 작아지면 내림차순입니다. 만약에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가서 점점 커지면 커짐, 오름이고요. 점점 작아지면 내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수는 이 방향이고 내림차수는 이 방향, 이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같은 방향이에요. 데이터가 두 줄로 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1차원 리스트죠. 1차 리스트에 대해서 확진자 수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거는 내장 함수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 돌면서 이 원소에 대해서 값을 뽑아내 갖고 정렬하는 루틴을 직접 처리를 해야 되죠. 자,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반복을 이중으로 중첩하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문은 0번째부터 마지막 원소 빼기 1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문은 i 플러스 1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자, 이렇게 반복을 돌면서 i번째가 아래쪽에 있는 반복문이 j니까요. j번째보다 크면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요 반복문 정도는 공식처럼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인지로 범위를 만드는데 0번째부터 마지막 빼기 1까지 가려면은 전체 사이즈 빼기 1까지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전체 길이가 8개인데 그럼 인덱스 번호는 0부터 7까지가 되는데 여기에 빼기 1을 해주면 여기가 7로 세팅되니까 0부터 6까지가 되는 거죠. 0, 1, 2, 3, 4, 5, 6이니까요. 마지막 거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j 번째 같은 경우는 i 플러스 1번째, i 다음 거부터 마지막까지 반복 돌리면은 길이까지 반복 돌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i가 0일 때 요거죠? 자, 얘가 i가 0일 때예요. 그럼 j는 나머지 게 되잖아요. 그래서 i번째에 대한 밸류스를 뽑아요. 그럼 x는 426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되죠. 그 다음에 y는 j번째 값들을 뽑아요. 나머지 값들이 j가 되겠죠? 343, 547, 490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x의 0번째랑 y의 0번째를 크기 비교해서 x가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x하고 y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통째로 맞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코비드 19의 i번째와 j번째를 통째로 맞바꿔야 돼요. 하려는 거는 이 데이터를 통째로 정렬하라는 건데 통째로 정렬할 때 기준이 이 안에 들은 값들에 대한 비교잖아요. x하고 y를 맞바꾸면은 요 확진자 수 요 값만 바꾸는 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데이터를 통째로 맞바꾸라는 거니까 코비드 19의 i번째와 j번째를 맞바꾸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자, 보통 이렇게 변수 두 개의 데이터를 맞바꾸는 거를 수합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이 수압 처리가 월등히 편해요. 지금 이거잖아. A는 1이고 B는 2일 때 A, B는 B, A라고 표현하면은 값이 맞바뀝니다. A에 2가 들어가고 B에 1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파이썬에 밖에 없어요.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맞바꾸냐면은 두 개를 맞바꾸는 기능 자체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A에 1이 있고 B에 2가 있으면 그냥은 안 되니까 새로운 변수 C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C에다가 A를 넣어줍니다. 얘가 1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넣어줍니다. 2가 이 자리로 가겠죠? 여기가 2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저장했던 C를 B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 자리로 가겠죠? 여기가 1이 되죠? A에다 C를 넣고 B에다 A를 넣고 C에다 B를 넣고 이렇게 맞바꾸는 게 원래 정석인데 이렇게 세 줄 쓸 거를 파이썬은 한 줄에 줄여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변수를 맞바꾸는 처리를 수압 처리라고 해요. 자, 넘어갈게요. 제 경험상 이 문제를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혈액형 조사예요. 그래서 혈액형 데이터를 마이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이걸 집계한 거예요. 예, 집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복을 돌려서 하나, 둘, 셋, A형은 3명, B형은 하나, 둘, 2명, AB형은 2명, O형은 3명. 이렇게 나오도록 그 리절트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넣으시오가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푸세요. 어떻게 푸냐면은 자, my data라고 하니까 for I in range my data 아이고 그냥 my data 이렇게 하면은 i는 얘네들에 대한 이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if문을 전개해요. 많이. 일단 리절트는 이렇게 정해 놓고 if i가 a면 리절트의 a는 플러스 이퀄 1 elif i가 b면 리절트의 b 플러스 이퀄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if else 문으로 다 전개하더라고요. 이게 혈액형이니까 4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12달 중에 좋아하는 달을 투표한 거면은 if 문이 12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그 스포츠 경기 팀에서 좋아하는 선수를 하라고 하면은 그 팀의 선수 수만큼 if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문제도요. 딕셔너리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시라는 의도로 만든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my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쳤을 때 k에다가 a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my의 a라고 하면은
얘죠. 그럼 이렇게는요. 이렇게 하면 K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A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이거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의 값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키가요. 문자열이에요. 키는. 딕셔너리 접근할 때 우리 my에 이렇게 해놓고 따옴표 넣고 A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따옴표를 감쌌다는 게 뭐예요? 문자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를 변수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접근할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근하면은 딕셔너리를 다루는 게 훨씬 유연해져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풀이가 제가 의도한 대로 이제 푸시는 분들을 거의 못 배워 초반에.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딕셔너리 쓰는 게 많이 유연해져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if은 안 쓰고 쓰는 코드 되게 간단해요. 자, my 데이터를 갖고 반복됩니다. 그럼 i가 a일 때 리절트에 i를 플러스 1하라고 하면은 결국 리절트에 a가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 1하는 거예요. a.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5가 되면 마찬가지로 리절트의 i니까 리절트의 5를 찾아서 플러스 1을 하가 되니까 여기를 플러스 1 하겠죠. b가 되면 리절트의 i. 근데 i가 b라는 문자열이니까 결국은 리절트의 b번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이퀄 1이니까 여기를 찾아서 1 하겠네요. 이해되세요? 이거 두 줄밖에 안 되는 코드인데 되게 많이 헷갈려서. 자, i를 한번 출력해 보자고요. 프린트 i. 마지막 줄은 주석으로 막을게요. 그럼 i가 이 원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절트의 i라고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리스트를 잠깐 바꿀게요. 자, i가 a일 때 리절트의 a 번째니까 요걸 가져오는 거죠. i가 5일 때는 리절트의 5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걸 가져오는 거죠. i가 b일 때는 리절트의 b번째니까 이걸 가져오는 거죠. i가 ab일 땐 리절트의 ab가 되니까 여기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응용해서 리절트의 i번째 플러스 1 이퀄 1. 그래서 마지막에 프린트 리절트를 하면은 트래킹별로 몇 개씩 들어있는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제가 기본값을 숫자를 아까 늘려놨죠, 참.
여기에다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거 하나 더 하면,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덧붙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거 이제 빈도수 체크라고 해요. 전체 목록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몇 번씩 등장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빈도수 체크라고 해요. 이게 만약에 plt. 네, 명령 하나 더 주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별도의 그림으로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파워포인트 같은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프 만드는 건 나중에 따로 진도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그다음에 파이 그래프, 보통 원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요. 그렇게 이제 세 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점도 그래프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네 가지 종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프 만드는 건요. 자, 요거 두 문제니까 지금 8시 20분인데요. 요거 두 개 그냥 20분간 확인하시고 개당 10분씩 해서요. 20분 확인하시고 잠깐 쉬시면은 3교시를 조금 일찍 시작할게요. 8시 50분부터 해서요. 오늘은 PPT 내용이요. 페이지 수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시를 좀 시간을 좀 평소보다 10분 정도 더 잡아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8시 50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함이 김도, 아까 제 시간에 오셨고, 네, 되셨어요.
객체 지향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주제하고요. 이 정보 은닉에서 발전된 프로퍼티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이 정보 은닉을 부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은닉성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캡슐화라고도 불러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캡슐화가 은닉성보다 범위가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캡슐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우리 알약 먹잖아요. 캡슐 알약. 이거 먹을 때 안에 알갱이들이 어떤 건지 일일이 세보진 않으시죠. 알갱이들. 그런 것처럼 객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내부 구조를 자세히 알지 않고서 그냥 사용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객체 지향의 정보 은닉이 뭔지 이해하고요. 객체 자원을 은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한 다음에 은닉된 자원에 대한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정보 은닉부터입니다. 객체를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 진행하면서 요 내용을 살짝 스포일러로 좀 했어요. 자, 캡슐화라는 게 뭐냐면요. 객체 지향 언어적 요소, 즉 문법이에요. 객체 지향 언어의 문법을 써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에 노출되지 않고 은닉되게 설정하는 건데요. 이런 걸 왜 하느냐?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일부를 숨기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슷한 일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말하면 객체에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학생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저장하도록 해보죠. 자, 이 클래스의 객체를 stud라고 만들면은 self.kur, self.eng 요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여기에 부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면 student라고 한 다음에 kur은 일단 non, 그 다음에 eng도 non,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안에서 요게 생성자였죠? 생성자 안에서 변수를 이제 만들어낸다 였는데 생성자 안에서 변수를 만들 경우에 요 코드는 생략하셔도 돼요. 자, 국어 점수에 마이너스 50을 저장했고요. 영어 점수에 12,345점을 저장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통상적으로 점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멤버 변수가 객체를 통해서 직접 노출되면은 잘못된 값을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마이너스 50과 1, 2, 3, 4, 5가 나오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방어 코드를 넣자라는 거예요. 자, 고전적인 캡슐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코드랑 일맥상통합니다.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기 전에 메서드 안에서 파라미터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setKOR, setEng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요. 파라미터로 그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달된 파라미터가 0보다 작다면 강제로 0으로 지정하고요. 100보다 크다면 강제로 100점으로 해서 범위를 0에서 100 사이로 강제로 제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 if문을 다 통과했다면 그 변수 값을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영어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점수는 요 상황에 걸리겠죠? 그럼 100점이 돼서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방어 코드를 거쳐서 멤버 변수의 값이 세팅되기 때문에 엉뚱한 값을 보내도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처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이건 지금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전달한 건데 아래처럼 이런 메서드가 있어도 안 써버리면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제 금액을 결제할 금액을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5,000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마이너스 5,000원을 입력해 그럼 역으로 5,000원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막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근 한정자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 접근 한정자가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노출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멤버 변수나 메서드의 이름 앞에 언더바나 언더바 두 개를 적용해서 객체를 통한 접근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거는 self.kur 이렇게 사용한 거죠. 언더바가 없잖아요. 없는 거는 퍼블릭이라고 불러요. 객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앞에다가 변수 이름 앞에다가 언더바를 하나를 붙여요.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self.kur 이렇게 붙이면은 protected라고 해서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하지만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손 클래스에서는 이 값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처리합니다. 언더바를 두 개씩 붙이면은 프라이빗이라고 불러서요.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자손 클래스한테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속이라고 하는 기법이 나오는데 익스텐즈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다음 단원이니까 일단 상속이라는 부분은 배제해 놓으세요. 자, 이런 식이에요. 변수명이 헬로라고 가정했을 때 언더바 헬로와 언더바 두 개 헬로라고 변수를 만들면 각각 프로텍티드와 프라이빗의 의미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은 문제없이 동작을 해요. 이게 좀 파이썬이 좀 애매한 건데 자, 여기 변수에 A 언더바 B 언더바 두 개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가 은닉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객체를 만들어서 퍼블릭하고 프로테키드 프라이빗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접근해서 이 변수들을 사용해 보면은 문제없이 쓸 수 있거든요. 에러 안 나요. 그냥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 붙인 것 뿐이잖아요. 사실 이게 파이썬의 취지는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를 붙이는 거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하니까 언더바 붙인 거는 우리 쓰지 말자. 객체를 통해서 쓰지 말자라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는 거지 코딩상으로 어떤 제한이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파이썬의 좀 한계예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보 은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은닉된 자원에 접근했을 때 바로 에러 나요. 쓸 수 없는 변수에 접근했다라고. 그게 진정한 은닉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이 변수에 접근할 수 못하게 막아버려요. 근데 파이썬은 접근이 돼요. 그냥 우리 맥락상 이런 변수는 건드리지 않는 변수다.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하자. 그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보 은닉이라는 게 있을 때 여기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덧대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어찌됐건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가 붙은 건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지 말자라고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은닉된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 멤버 변수가 은닉된 형태로 선언되면
그 변수는 우리 쓰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안 쓴다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 변수 뭐하러 만들어요? 그래서 메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런 메서드를 통칭 getter, setter라고 부릅니다. 은닉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메서드예요. getter는 은닉된 멤버 변수의 값을 리턴하는 용도고요. setter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용도입니다. 메서드 이름 규칙은요, get이나 set이라는 접두사를 붙이고요, 변수 이름을 첫 글자가 대문자인 형태를 명시해요. 예를 들어서 언더바 KOR이다. 그러면 getter는 get KOR, setter는 set KOR.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이 붙은 메서드는 멤버 변수의 값을 리턴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set이 붙은 메서드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여기 저장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getter는 연결된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하고 맞는 거를 이제 리턴형으로 써야 되고요. setter는 연결된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하고 일치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로 써야 됩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아까 나왔었던 거를 이제 응용을 한 건데요. 아까는 세터만 있던 상태예요. 자, 코드 분량 때문에 변수는 eng는 제가 없앴습니다. 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지금 언더바 두 개가 있어서 은닉돼 있죠. 멤버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거 쓰기도 불편해요. std. 언더바 두 개 kur 코딩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좀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안 쓰는 걸 유도하는 거지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set kur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50을 욜로 전달을 해요. 자, kur이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강제 세팅하는데 마이너스 50이 전달됐으니까 여기서 0으로 세팅되겠죠? 두 번째 이 포문은 건너뛰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0이라는 값이 이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점수는 0. 문자열에 포맷 함수 걸어서 std.getkur. 객체가 갖고 있는 이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이 메서드는 이 멤버 변수 값을 리턴합니다. 0이었죠? 그럼 0이 리턴되니까 0이라는 값을 이 자리에 되돌린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랑 일치하죠.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서드들을 getter, setter라고 부르고요. 이 방식이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아직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방식대로 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하나 만들면 코딩할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자, 파이썬은 여기서 좀 더 나가요. 자, 프로퍼티입니다. 정식으로 프로퍼티예요. getter와 setter를 변수처럼 쓰는 기법이에요. 클래스에 getter 메서드와 setter 메서드를 만들고요. getter, setter 메서드 여기 있죠? 이걸 만들고 프로퍼티라는 함수를 써서 getter와 setter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요. 프로퍼티라고 하면서 get kur, set kur 함수를 하나로 묶어요. 이렇게. 이게 kur이 돼요. 변수 이름이랑 구별됩니다.
그러면 얘가요.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면서 KOR 이거잖아요. 언더바 없죠. 여기다 값을 대입했죠. 그러면 1, 2, 3, 4, 5가 세터를 통해서 세터 대입했죠. 세팅한 거잖아요. 세터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하는 1, 2, 3, 4, 5는 1로 들어가요. 정확히 말하면은 요게 얘니까 대입한 거는 여기를 통해서 1로 간 거죠. 자, 그리고 국어 점수 0번째 포맷 stog.kor 이거만 놓고 보면 변수 쓰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 KOR은 프로퍼티로 묶었고 대입 연산자가 아니라 지금 값을 가져오고 있죠. 그러면은 get터가 얘를 통해서 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가요.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 방법의 축약판이다. 값을 대입하면은 두 번째 있는 세터라는 애가 파라미터로 받고 값을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하면은 get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반환받는. 자, 이게 파이썬의 getter setter. 이 방식이 FM입니다. 정식 방법이요. 근데 이렇게 메서드를 따로 만들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묶어주는 코딩을 넣는 게 조금 번거로웠나 봐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개선이 돼서 업그레이드 된 방법이 하나 나왔어요. 현재 파이썬 코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데코레이터라는 걸 쓰는 건데요. 데코레이터는 함수를 받아서 명령을 추가한 뒤에 이걸 다시 함수 형태로 반환해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함수 내부를 수정하지 않고 기능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에요. getter하고 setter, 프로퍼티로 묶는 게 없죠. 자, 함수를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이거는 클래스 안에서만 이렇게 해요. 일반 메서드는 이렇게 못합니다.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명시하면은 얘는 getter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하는 값을 KOR이라고 하는 변수처럼 쓸 수 있어요. stog.kor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함수란 말이죠. 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stug.kor 하고서 괄호를 열고 닫았을 거예요. 그래야 값을 리턴 받으니까요. 근데 이 리턴 받는 값을 함수 호출이 아니라 마치 변수처럼 쓰고 싶으면 위에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마치 일반 변수 쓰듯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getter라고 하는 애랑 항상 짝을 맞춰서 다녀야 되는 게 setter예요. 이거 둘 다 정의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정의하면 에러 납니다. 자, setter는 KOR에 대한 setter다 라고 해서 메서드 이름을 명시하고 .setter가 들어가요. 여기에 파라미터를 하나 받는데요. 이 파라미터는 최종적으로 멤버 변수에 복사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 섹터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치 변수 쓰듯이 쓰는 거죠. 만약에 얘도 이게 없다면 std.kor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값을 줬었어야 돼요. 근데 요 데코레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파라미터 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변수처럼 값을 대입하면 이게
요로 들어간다는 거. 게터하고 세터는 항상 한 짝으로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함수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게 또 규칙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변수처럼 쓰면서 값을 대입하면은 세터, 함수를 변수처럼 쓰면서 출력하거나 연산에 활용하면은 게터를 호출해요.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고급진 문법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까지 덧붙이면은 파이썬 문법은 거의 끝까지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를 통해서 멤버 변수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지금 클래스 코드를 모르면은 이게 멤버 변수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멤버 변수가 아니라 게터 세터를 처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값을 대입을 했을 뿐인데 이게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이런 if문에 대한 방어 코드를 모두 거쳐서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1, 2, 3, 4, 5라고 대입했는데 저장되는 값은 여기에 걸려서 100점이 저장됩니다. 자, 정리되실까요?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멤버 변수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객체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코드를 나 혼자 다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쓸데없는 짓 같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가면은 이거는 되게 단순한 예제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거대해진다고요, 규모가. 보통 웹 프로그램이라고 치면은 클래스 하나가 웹페이지 하나입니다. 근데 웹사이트에 우리가 페이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페이지가 몇십 개 있잖아요. 그럼 이런 클래스를 몇십 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나눠서 작업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나눠요. 클래스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진 클래스를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 A와 B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사전에 A와 B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사용 방법을 사전에 서로 약속을 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약속을 꼼꼼하게 했다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실전을 진행하면서 약속한 내용을 까먹고 코딩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기능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잘못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퍼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제 파일 들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예제 파일은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그 게임 캐릭터 있죠. 그 게임 캐릭터의 코드를 전통적인 게터 세터 방식하고요. 메서드 기반 게터 세터로 프로퍼티화 시킨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퍼티를 적용해서 게터 세터를 만들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썼어요.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게임에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족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프로토스, 그 다음에 테란, 마지막으로 저그 이런 식인데 프로토스하고 저그 같은 경우는 외계인 종족이고 테란은 이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저그 같은 경우는 약간 괴물틱하게 나오고
프로토스는 그래도 좀 지적인 종족으로 나와서 요거 두 가지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자, 프로토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생성자를 정의합니다. 생성자를 정의하면서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고 DPS라는 파라미터를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HP라는 값도 있었는데 실습 양을 좀 단축하려고 HP는 뺐습니다.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뭔가 대입을 하는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 파라미터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 값들이 기본값으로 쓰이죠. def라고 정의하면서 일반 함수예요. x, y라고 정의하는데 프린트 x 더하기 y라고 할 때 풀을 호출하면서 1,2라고 하면은 출력 결과는 3이 나올 거예요. 근데 풀을 하면서 파이썬은 함수 파라미터 뒤에서부터 필요 없으면 깔 수 있습니다. 호출할 때 1이라고 주면 x가 1이 되고 y는 값이 없으니까 논이 돼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에러 나요. 풀하고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하나도 안 주면 x는 논이 되고 y도 논이 돼요. 그래서 더하면 이때도 에러 나요. 근데 파라미터를 정하면서 x는 1, x는 10, y는 20이라고 정의하면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이 값들이 대신 쓰여요. 그래서 논이 아니라 20이 되니까 여기는 21이 되는 거고, 파라미터를 하나도 안 주면 x는 10이 되고 y는 20이 되니까 10, 20이 돼서 여기는 30이 되는 거예요. 이 값들을 이제 기본값, 파라미터 기본값이라고 하고, 기본값이 있을 때 뒤에서부터 하나씩 생략하면은 하나씩 까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자, 그래서 여기서 네임하고 DPS를 받았는데 파라미터가 없으면 논을 기본값으로 잡았습니다. 자, 일단 이 네임에 대해서요. 멤버 변수를 리턴하기 위한 getter, getName. 멤버 변수를 파라미터로 설정하기 위한 setter. 여기에 뭐 if문으로 방어 코드 같은 거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방어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getter, setter의 구성을 알아보자는 거니까 방어 코드는 생략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get dps, set dps 요거에 대해서 getter는 파라미터 받아서 리턴, 그 다음에 setter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getter는 멤버 변수 리턴, setter는 파라미터 받아서 멤버 변수의 복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getter하고 setter 두 개를 각각 프로퍼티 함수로 getName, setName 해서 name이라는 이름으로 잡고요. 또 프로퍼티로 getDPS, setDPS를 DPS라는 이름으로 줍니다. 그럼 얘네가 프로퍼티예요. 얘네가 멤버 변수. 정확하게 구별하면 멤버 변수, 이쪽 두 개는 프로퍼티. 자, 그 다음에 메서드 두 개 만들었는데요. 이 메서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동일해요. 이동할 위치를 파라미터로 주면은 self.name, 포지션, 누구누구가 거기까지 이동합니다인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self.name 호출하면서 지금 앞에 언더바 없죠. 그러니까 이 요걸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 name에 getName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여기다 값을 리턴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실행 주체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포지션은 파라미터 출력했고 타겟 누구누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임을 썼죠. 그러면 getName이 여기다 값을 주는 거고, 공격할 대상 self.dps 여기도 언더바 없죠? 이걸 통해서 여기다 값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토스한테 값을 만들어주고 네임과 DPS의 값을 넣습니다. 그럼 이게 세터가 실행되는 거라 그랬죠? 세터. 그 다음에 이동과 어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얘가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루트가 파라미터를 받아서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세터를 통해서 생성자에서 넣는 방법, 그리고 세터를 통해서 넣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용도가 생성자에서 넣는 거는 객체 생성 시 초기화. 값을 최초로 집어넣는 거. 세터는 객체 생성 후 데이터 수정. 그러니까 생성자에서 초기화한 값을 수정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원 정보 수정, 회원 정보 수정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 같은 데서 이제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가 열리면서 회원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때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정보가 생성자를 통해서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딱 눌렀다라고 하면은 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세터를 통해서 다 객체에 수정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름만 바꾸고 나머지 코드는 똑같아요. 대신에 이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거죠. 이게 가장 세련된 파이썬 문법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생성자에서 이름과 공격력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멤버 변수를 리턴 받으려고 골뱅이 프로퍼티 네임. 보통 멤버 변수 이름하고요. 언더바 두 개 있죠? 프로퍼티 이름은 동일하게 맞춥니다. 언더바가 있고 없고요. 자, 골뱅이 프로퍼티는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이름점 세터는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을 멤버 변수에 넣어주는 용도입니다. 골뱅이 프로퍼티는 즉 게터고요. 이름점 세터, 얘는 안 봐도 뭔지 나오죠? 얘는 세터. 자, 이렇게 만들면은 프로퍼티 함수로 두 개를 묶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DPS라는 이름의 프로퍼티 있으니까 게터입니다. 얘도 언더바 DPS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용도고요. 골뱅이 DPS.setter 얘는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을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자, 메서드 동일하게 나왔고요.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제가 클래스 코드를 지금 접어놨어요. 자, 클래스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바 아니지만 객체를 쓰는 사람은 그냥 변수 쓰듯이 사용하면 이 안에서 get와 setter라고 정의된 메서드가 동작하는 거죠.
변수에 대한 방어 코드가 있다면 그 방어 코드도 동작을 하겠죠. 근데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가 옛날 방식으로 프로퍼티를 만들었건 아니면 데코레이터를 써서 프로퍼티를 만들었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변수 쓰듯이 값을,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뿐이지 이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부터는 항상 이렇게 만드는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클래스를 정의하는 파트와 받아서 쓰는 파트. 받아서 쓰는 파트에서는 이 안에 내부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반 변수 쓰듯이 사용하면 이 안에서 각각의 클래스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한다. 그걸 캡슐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용이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굉장히 고급 내용이에요. 많이 어려우니까 일단 예제도 한번 쭉 보시고요. 일단 무엇보다 골뱅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코드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규칙은 골뱅이 프로퍼티는 무조건 멤버 변수 리턴이에요.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용도고요. 골뱅이 이름점 섹터는 파라미터 받은 걸 멤버 변수에 넣는 거예요. 멤버 변수 이름이 언더바 두 개 이름이 있을 때 객터와 섹터는 두 개가 모두 함수 이름이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고 그냥 언더바 없이 이름만 명시한다. 요 규칙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이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게 그 D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웹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다 라고 하시면은 이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파이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분석 같은 기법이다. 통계 분석이다. 데이터 분석이다. 그러면은 객체 지향은 사실상 모르셔도 통계 분석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마지막 예제는 이게 지금 클래스 두 개거든요. 프로토스하고 테란. 개당 10분씩은 잡아야겠죠? 요거 이제 하나당 10분씩 하시면 오늘 9시 50분 되니까요. 요 예제까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 상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외 처리라고 하는 부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남은 시간 실습하고 9시 50분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줌 접속하신 분들도 남은 시간 실습 진행하십시오. 그 줌은 먼저 종료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